있는 건 절대 용서 못해. 뭐 볼지 고민하는 당신을 위해 방송국 여자들의 와플릭스. 두둥. 안녕하세요. 방송국 여자들의 와플릭스입니다. 이번 주도 오프닝이 아름다웠죠? 여러분들이 어떻게 들으시는지 궁금해요. 그 음악이 마음에 드시는지. 잘못 튼 줄 음악 아시는 좋죠? 거 아니야? 피드백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진행을 맡은 김세우이고요. 미장센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저는 창마고요. 전 스릴러와 무서운 걸 좋아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꽁칠이고요. 재밌는 로맨스를 늘 찾고 있습니다. 아직도 못 찾았습니다. 아니에요. 재밌는 로맨스들이 이것이 컨셉인 거야. 보따리로 있습니다. 찾아야매. 안녕하세요. 저는 맛있는 요리랑 먹방 컨텐츠 좋아하는 칠봄입니다. 또 댓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솔리님이 창마가 추천했던 고양이는 건드리지 마라를 다 보셨는데 흥미진진하고 충격적이었다. 근데 호러가 덜 무섭다고 지금 얘기를 해주셨네요. 호러 특집 해달라고. 어휴. 좋습니다. 이렇게 독자님이 원하시면 해야죠. 난 진짜 호러를 본 게 없어. 아니 근데 안 그래도 우리 호러 특집 한번 하려고 했잖아요. 맞아, 이제 그래, 이제 여름이니까. 더우니까 해야죠. 여름에는 해야 돼요. 무조건 호러죠. 더우면 에어컨 때문에 되지 왜 호러를 봐요. 난 먹을 거 나오는 호러 한번 찾아봐요. 입맛이 뚝 떨어지는데 잘 찾아봐. 상한 음식을 먹었다 뭐 이런 거. 아유 외로워. 너무 기대된다. 찾아볼게요. 저희 요새 특집으로 좀 꾸리고 있죠. 지금까지 한 게 그러니까 꽁치가 맡고 있는 로맨스와 창마가 맡고 있는 스릴러를 했고요. 이번 주는 제가 지금 말이 많은 거 보니까 뭐 예상을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미장센 특집을 꾸려봤습니다. 네, 미장센. 무엇인가요, 미장센? 미장센이 미장센. 무엇인가? 무엇인가. 저는 미장센을 샴푸로 접했고요. 샴푸? 샴푸 이름으로 접했고요. 어머나 무슨 얘긴가 했네. 그거 왜 이름 샴푸? 아니 그거 왜 샴푸 이름이 그거래? 머릿결 아름답게 하는 건가? 머릿결에 아. 뭐 이 영화 용어로서 아마 차용한 게 맞지 않을까요? 그럴 것 아름다운 같네요. 머릿결. 대단하다. 그래서 미장센은 머릿결. 무엇이죠? 머릿결이라네요. 미장센이라고 하면 위키 백과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대 예술인 영화나 연극, 오페라 뭐 이런 데에서 사용하는 용어고 디자인 측면을 표현하는 단어다. 이제 프랑스어죠, 이게. 그리고 현재는 이 미장센이라는 단어가 영화 용어로서 아주 이제 폭넓게 쓰이고 있고 영어로 얘기하면 putting on stage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고 하네요. 무대에 배치한다. 그러니까 뭐 꼭 영화, 미술, 뭐 소품 이제 이런 거라기보다는 화면 레이아웃, 뭐 촬영 뭐 이런 것도 좀 많이 포함되는 것 같아요. 뭐 더 크게 나오면 배우들의 이런 뭐 제스처라던가 뭐 되게 많은 것들. 크네요, 개념이. 스크린 안에 어떻게 이제 배치하느냐가 되는 걸 테니까 뭐 그렇게 폭넓게 쓰이는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을 들고 왔는지. 그럼 제가 오늘 마지막에 하나요? 네. 그럼요. 누가 제일 먼저 하실래요? 좀 특징을 말해줘봐요. 저는 뭐 약간 스릴러 충으로서 충실할 충인데 스릴러는 아니고요. 제가 또 좋아하는 무서운 쪽으로 무서운 쪽으로 들고 와봤습니다. 보통 미장센이라고 하면 좀 그 어떤 무서운 걸 떠올리기 쉽지 않죠. 쉽지 않아. 네, 그래서 저 억지로 억지로는 아니고 열심히 생각을 해서 찾아왔고요. 만족스럽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깰깰깰. 네, 꽁치는 어떤 느낌의? 저는 또 로맨스를 또 찾아왔죠. 로맨스를 근데 찾아왔고 로맨스는 왠지 아름다운 영화 맞아, 많잖아요. 맞아. 아름답게 찍어야지. 근데 진짜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영화를 들고 왔고요. 아주 귀여운 꼬맹이들이 꼬맹이들이 어떤 용기 있고 진실된 사랑의 이야기를 아주 아름다운 미장센으로 표현한 네, 영화입니다. 칠봄은 저는 또 음식을- 이렇게 하면 음식이 나와요. 되게 맛있는 어떤 볶음밥 같은 게 나와가지고 제가 먹어보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저는 스웨덴의 어떤 동화 같은 느낌? 미드소마? 미드소마 아니에요. 스웨덴의 미드소마는 너무 동화? 깜짝 놀라가지고. 미드소마 미장센 좋지. 미드소마 좋죠. 좋은데 그런 약간 결이 다른 그런 스웨덴 동화하고 베스트셀러 원작인 그런 영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볶음밥이 나오고 맛있어요. 아니 맛있어 보여요. 저는 로맨스 첩보물. 첩보와 로맨스가 아주 적절하게 아주 강렬한 미장센과 함께 있는 그것인데 순서를 그러면 스웨덴 동화로 시작해서
꼬맹이들의 아름다운 로맨스와 갑자기 공포로? 맞아. 갑자기 확 깨버려. 와장창인데? 그렇게 충격을 준 후에 제가 마지막으로 하면 될 것 같네요. 모든 것을. 그래서 7범이 가져온 영화는 무엇이죠? 네. 제가 가져온 영화는 오베라는 남자라는 영화입니다. 오베라는 오베. 남자. 다 근데 보셨나요? 아니요, 그냥 그 처음 책 들어봤어요. 책은 봤어요, 근데? 아니요, 책도 보진 않았고 베스트셀러로 올라온 거 되게 많이 봤어요. 맞아. 저도 그 표지로만 봐가지고 재밌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봤어요. 그래서 이 영화 같은 경우는 2015년에 나왔고 왓챠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내용이 츤데레 할아버지랑 그 마을 이웃의 이야기를 담은 그런 스웨덴 영화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 엄청 까칠하고 꼬장꼬장한 할아버지 오베가 자살을 시도하는, 끊임없이 자살을 시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평생을 걸쳐서 사랑했던 아내 소냐가 반년 전에 세상을 떠나고 43년간 뭐 평생을 바쳤던 그런 직장에서도 해고가 됐어요, 오베가. 그래서 이 생에 혼자 죽을 바에야 그냥 혼자 살 바에야 저승에서 아내랑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분이 꽃을 사들고 아내의 묘지에 가서 그런 푸념을 털어놓다가 깔끔하게 정장을 빼입고 첫 자살을 시도를 합니다. 그게 슈퍼에서 산 밧줄을 이 천장에다가 걸어서 목을 이제 딱 메고 막 숨이 막 이렇게 멎으려는데 갑자기 밖이 엄청 소란스러워요. 그래가지고 막 나가보니까 옆집에서 새로 누가 이사 왔는데 그 가족이 운전을 잘 못해가지고 그 앞에 우체통 다 부시고 개판으로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오베는 꿍시렁대면서 야, 왜 이렇게 운전 못해? 야, 비켜봐. 내가 할게. 하면서 주차까지 다 해주고 다시 돌아와요, 집에. 그래서 첫 번째 자살이 실패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날이 밝았으니까 다시 자살을 시도를 하죠. 이게 밀폐된 차에서 가스를 마시고 죽기로 해요. 그래서 그 차 안에서 이제 가스가 차자 정신이 혼미해지니까 과거의 소냐와 같이 함께한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칩니다. 그래서 모든 걸 잃고 막 도망치듯 기차에 올랐는데 거기에 무임승차한 자신을 막 받아주고 티켓 값을 내주고 또 뭐 소냐를 다시 만나려고 그 기차를 다시 맨날 타고 그래가지고 또 만나서 뭐 프로포즈하고 이런 그 나날들이 생각을 나면서 정신을 잃고 있는데 누군가가 다친 차고를 세게 두드려요. 그래서 진짜 짜증나 하면서 나가보니까 짜증나. 그 새로 이사 온 가족의 아내가 남편이 지금 쓰러졌으니까 다리 다쳤으니까 빨리 같이 병원 가줘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오베가 나 바빠 죽겠는데 뭐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하면서 가줘요. 대리기사를 해주고 애들도 다 츤데레네. 네, 엄청 츤데레요. 케어해주고. 그래서 또 두 번째 자살이 실패를 하고요. 그리고 이후에 기차역에서도 뛰어내리고 소총으로 턱 밑에 쏘기도 하고 진짜 그냥 장난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아내를 너무 사랑해서 아내랑 같이 있고 싶어서 계속 자살을 시도를 해요. 근데 그때마다 그의 자살을 자꾸 멈추게 하는 그 이웃 주민들이 자꾸 사건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 오베가 까칠하지만 되게 동네 반장으로서 열심히 동네를 잘 닦고 그 마을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건이 계속 일어나고요. 그는 과연 아내 곁으로 갈 수 있을지. 그게 참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네, 그게 참 궁금한 영화입니다. 그래서 오베도 와 진짜 죽는 게 사는 것보다 더 힘들다 이러면서 아내한테 털어놓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되게 재밌고 훈훈해지는 그런 영화예요. 이게 아까 미드소마 말했잖아요. 근데 미드소마는 약간 해가 쨍쨍 찌는 한여름의 그런 스웨덴 느낌인데 이거는 여름인데 약간 장마라서 회색빛인데 약간 푸르른? 찾아보니까 소설을 잘 구현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봤는데 이 소설보다 더 깊은 감동을 이 영화가 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시각적인 영상미나 아니면 사운드 같은 거나 뭐 연출이나 촬영 기법 같은 것들이 다 너무 좋아가지고 혹시 딱 기억나는 그런 미장센에 걸맞는 어떤 그런 장면이 있나요? 이게 뭔가요? 그 오베가 그 마을에 되게 오래 살았는데 아내가 반년 전에 죽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고 있는데 그 마을 주민들도
뭐 아내가 죽었 이런 말을 하면 엄청 막 화내고 막 난리를 치니까는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다가 그 옆집 아내 그 부인이랑 좀 친해지고 막 병원도 데려다주고 이렇게 했으니까 친해져서 그 부인이 자기 운전 좀 가르쳐 달라고 그 남편이 이렇게 됐으니까 제가 운전을 해야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운전을 가르쳐 달라고 하고 엄청 츤데레처럼 막 엄청 용기를 줘요. 츤데레처럼. 너는 지금 일 안 해서 와가지고 너 그 이민자로서 그렇게 살았으면서 운전을 못해? 너 운전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막 엄청 츤데레처럼 막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둘이 되게 돈독해져서 마을로 다시 돌아오는데 그 차에서 내려서부터 집에 오기까지 딱 옆집 부인과 롱테이크로 쭉 걸어오거든요. 근데 그때 엄청 막 친해져가지고 막 장난도 걸고 이러면서 되게 훈훈한 그런 분위기가 연출되고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흐뭇하게 빠져들다가 그 롱테이크가 딱 멈추고 근데 부인이 이제 잊으시죠. 이러니까 갑자기 분위기가 긴장감이 딱 주면서 싸늘해져요. 그래서 네가 뭘 알아. 그런 얘기 하지 마. 이러면서 그냥 딱 끝나는 부분이 너무 좀 슬프고 반년 동안 그렇게 아내도 못 잊고 아무랑도 이렇게 엮이지 못하는 오베의 모습이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전체적으로 뭔가 정말 제가 생각한 북유럽의 그런 마을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오베가 그 동네 반장으로 잘 가꾸어 놓은 마을의 뭐 지붕, 형형색색의 지붕이라던가 그 오베 아빠가 옛날에 기찻길에서 일을 하셨거든요. 청소부로서. 그래서 그 기차의 그 색깔들이 되게 색감이 좋았고 다 전체적으로 뭔가 동화 같고 동화책을 영화로 만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참 재밌었네요. 정말 따뜻한 영화고 네, 산 사람은 살아야 된다라는 또 교훈을 또 준 언내추럴에 이어서 그런 좋은 영화였습니다. 처음에 표지를 보고는 막 그 성격 안 좋은 할아버지가 어떻게 이 이웃과 같이 어울리는 뭐 그런 재밌는 코미디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감동도 있고 뭐 웃기는 장면도 있고 어떤 로맨스도 있고 왜 음식 얘기 안 해주세요? 아 음식도 있죠. 그래서 할아버지가 두 번 또 이렇게 여러 번 죽으려고 하는데 그때 또 아이들이 문을 두드려가지고 할아버지 감사해요 이러면서 그 볶음밥 같은 걸 주거든요. 그래서 또 안 죽어요. 그래서 음식이 참 중요하다. 지치고 뭔가 좌절스러울 때 보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좋을 것 같네요. 맞아, 너무 마음이 따뜻해지고 그 오베 할아버지가 되게 지고지순해요. 오, 칠보면 좋아하겠네. 너무 지고지순하고 또 그 아내였던 소냐도 되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사람이어서 둘이 되게 잘 맞았는데 한 명이 죽으면서 따라 죽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데 그거를 보고 결혼이란 무엇인가 많이 생각했고요. 근데 이거 개봉할 때 크리스마스에 개봉했네. 잘 어울리겠다. 그러게 어울리겠다. 이거 뭐지? 지금 기사 보니까 스웨덴 티타임 문화 얘기를 좀 하는데 피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피카 케이크들이 너무 먹음직스러워. 그것은 카네블라입니다. 그런 거는 영화에 안 나오나요? 아니 그 케이크 먹는 거 나와요. 케이크에 아니면 약간 뭔가 빵같이 생겼어요? 보통 피카는 빵이랑 같이 먹는데. 이건 진짜 찐 스웨덴 느낌이네. 지금 스틸들이 완전 스웨덴이야. 거기 막 케이크 먹는 것도 맛있어 보이고. 스웨덴의 음식들이 많이 나오나 보다. 스웨덴 음식은 안 나와요. 왜냐면 안 나와요? 그 부인이 돌아가시고 그 부인만의 부엌을 만들었었거든요. 오베가. 근데 그 부엌을 못 들어가요. 그래서 그 이유는 부인의 어떤 것 때문에 엄청 낮게 그 부엌을 뚝딱뚝딱 만들었었는데 그 오베가 자신의 손으로 직접. 근데 오베는 키가 엄청 크거든요. 그래서 그 부엌을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슬픈 장면이. 그 피카가 이렇게 나오네요. 소냐와 특별한 티타임을 즐기는 그런 회상을 하고. 그쵸. 그게 피카야? 소냐와 네, 매주 같은 시간에 오던 곳. 맞아. 토요일 2시에. 맞아요. 토요일 1시에 먹고 2시에 갔어요, 집에. 커피를 먹잖아요. 근데 스웨덴에선 피카를 엄청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되게 의미 있는 사랑하는 아내와 보낸 시간이니 더 의미 있게. 왜 한국은 남지 피카 않았을까? 없어요? 피카 좀 정말 해봐. 안타깝다. 뭔가 톰 행크스랑 관련이 있어요? 리메이크를 미국에서 하려고 했었나 봐요. 그럼 저도 톰 찾아보니까 행크스. 뭐 완성된 영화는 없는 것 같은데 뭐 하려고 얘기만 했었나 봐요. 나왔었나 보네. 톰 행크스를 그 오베 역할로 하려고 했다 뭐 이런 게 있네요.
자, 다음은 귀여운 꼬맹이들이 어떻게 사랑을 합니까? 제가 소개할 영화는 문라이즈 킹덤입니다. 와. 보셨나요? 거장이잖아. 미장센하면 네. 생각하는 전 안 봤어요. 생각나는 아, 사람 중 하나죠. 세우는 보셨죠? 네. 감독이 누구예요? 7분 안 봤어요. 웨스 앤더슨이라는 감독의 작품이고요. 이분은 방금 세우가 얘기한 것처럼 사실 미장센 하면 웨스 앤더슨 딱 이렇게 떠오를 만큼 워낙 유명한 감독이에요. 그래서 얘기를 안 할 수 없는 분이고 그 중에서도 문라이즈 킹덤은 못 본 분들도 꽤 많으실 거예요. 근데 웨스 앤더슨 감독을 좋아하는 관객분들이라면 되게 재미있게 봤을 작품이고요. 2012년도에 개봉을 했습니다. 전 이걸 영화관 가서 봤었는데 그때가 추운 겨울이어가지고 그 겨울에 이제 영화관에서 이걸 보는데 너무 행복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 되게 좋은 작품이에요. 실제로 이제 2013년도에 그 아카데미 막 상 막 하잖아요. 그때 막 각본상, 뭐 작품상 이런 거 막 쓸었던 그런 상도 많이 받은 감독 작품입니다. 진짜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그러니까 막 감독 이름 나오고 이렇게 시작할 때부터 폰트부터 예뻐요. 폰트부터 예쁘고 심지어 끝에 그 엔딩 크레딧 올라갈 때까지 예뻐요. 그래서 진짜 감독이 좀 보는 내내 처음부터 번갈았으면. 끝까지 와 진짜 이 미친 감독 이러면서 아름답다 아름다워 이렇게 계속 감탄을 하게 되는 아름다워. 아름다워 진짜 미쳤다 이러면서 이제 보게 되는 영화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워낙 되게 그 컷 하나하나를 엄청 계산해서 찍었다는 생각이 들 만큼 완벽한 미상센으로 유명한 분이거든요. 근데 이 문라이즈 킹덤의 경우에는 요 완벽주의랑 내용이랑 되게 뭉클하게 만났어요. 그게 어떤 이야기냐면 한 12살 무렵에 아이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막 어린이에서 사춘기를 겪으면서 뭔가 어른은 아닌데 너무 어른이 되고 싶은 그 연령대 있잖아요. 그 또래의 아이들이 나와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 수지라는 여자 주인공의 집을 보여주면서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 집도 너무 예뻐. 무슨 되게 인형의 집 단면을 보여주는 것처럼 뭐 소품들, 뭐 배우들, 가족이 이제 아빠, 엄마의 남매예요. 수지가 첫째고 밑에 남동생이 셋이 있는데 이 5명이 집 구석구석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근데 이 구도 하나하나가 엄청나게 완벽해. 그러니까 이 사람은 되게 수평을 좋아해요. 그래서 맞아. 좌우 대칭이 완벽해. 맞아. 그래서 이게 근데 되게 어색하고 이상하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너무 예쁘게 그거를 잡아요. 화면 구도를. 그래서 그 집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부터 감탄으로 시작을 해 일단은. 그래서 이 수지의 집에서 시작이 되는데 마지막도 수지의 집에서 끝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너무 고도의 완벽해. 어떤 완벽함이 수미상관이. 있어요. 그래서 그 색감들이 다 이게 되게 따뜻하고 예쁜 약간 조금 바랜 듯한 예쁜 색깔들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색깔도 너무 미쳤고 소품 하나하나도 다 너무 예쁘고 뭐 의상, 음악 모든 것이 완벽합니다. 그래서 이거 보고 나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우리는 아이들의 세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내가 어른이 되었을 때 기억하고 있기만 해도 잊지 않기만 해도 괜찮은 어른일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 네, 영화예요. 맞아. 그래서 이 감독이 딱 그런 걸 전달하고 싶었던 거고 자기가 한 소년 무렵일 때 이런 첫사랑을 해보고 싶었던 거가 있대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던 그 첫사랑의 어떤 경험을 상상하면서 이 작품을 만들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 아이들의 세계를 그려내는 그 시각이 너무 따뜻하고 아름답고요. 하지만 그게 되게 비현실적이지는 않아요. 이게 이 되게 이 작품의 매력인데 이 영화가 관객들을 이 수지와 또 수지가 이제 그 사랑에 빠지는 샘이라는 소년이 나오거든요. 이 샘과 수지의 세계에 초대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서 각자 자기가 자기 어린 시절을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샘은 위탁 가정을 전전하면서 이때까지 사랑받은 경험이 없는 너무 외로운 아이예요. 그리고 수지는 맨날 문제아라고 불리면서 항상 마음이 슬퍼요. 슬픈 감정에 빠져서 이 슬픈 감정을 잠시 잊기 위해 도벽이 있는 아이인 거예요. 뭔가를 훔쳐요. 도서관에서 책을 한 권씩 훔친다던가. 그래서 이런 아이, 부모한테 맨날 문제야라는 얘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수지는. 둘은 서로 너무 외롭고 아무도 나를 이해해주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연히 어떤 학예회에서 둘이 만나게 돼요. 그리고 둘이 서로 사랑에 빠져버려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멀리 사는데 펜팔을 하면서 관계를 이어나가요. 그러다가
둘이 만나기로 이제 결심을 해요. 만나서 우리만의 어떤 모험을 떠나자. 우리 둘이서 같이 뭔가 어디 가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기는 소동이 이 영화의 줄거리입니다. 그래서 이 샘이 수지가 사는 마을이 섬이에요. 조그만한 이 섬에 그 보이스카우트 대원으로 캠프에 오거든요. 그러다가 탈출을 하는 거예요. 수지랑 만나려고. 그래서 이 샘과 수지가 초록색 그 벌판에서 화면으로 보면 왼쪽 끝과 오른쪽 끝에 샘과 수지가 서 있는 장면이 나와요. 둘이 귀엽다. 오랜만에 펜팔하다가 만난 거예요. 근데 그 장면도 너무 아름다워요. 초록색 빵원 위에 둘이 이렇게 딱 서 있는 거. 그런 장면 둘이 만나가지고 이제 그 섬에서 캠핑을 하는 장소를 찾아 떠나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이 샘을 따돌리던 스카웃대원 소년들 그리고 이 아이들 잃어버린 아이들 찾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스카웃 대원의 대장 그리고 이 섬의 경찰관 수지의 엄마 아빠 위탁가정에서 도망쳤던 이 샘을 고아원에 보내려고 하거든요. 그 냉혹한 사회복지관 이런 어른들과 주변 인물들이 또 되게 재밌게 펼쳐집니다. 그리고 배우들도 되게 훌륭해요. 그러니까 섬 경찰관은 브루스 윌리스가 연기를 했고 수지의 엄마가 불륜을 하고 있어요. 이 브루스 윌리스가 연기를 한 경찰관과 이 엄마는 프란시스 맥도먼드라는 배우인데 얼굴 보면 아마 여러분들도 아실 텐데 제가 진짜 좋아하는 배우예요. 네, 쓰리 빌보드라는 네, 영화의 엄마 역할로 나왔던 진짜 연기 너무 잘하는 배우가 맞아. 있거든요. 그게 그 배우가 나오고요. 수지의 아빠는 빌 머레이예요. 그래서 배 나오고 약간 무기력한 아빠 역할을 연기를 했고 이 냉혹한 사회복지관은 틸다 스윈튼이 합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개성을 되게 잘 드러낸 사실 이 영화는 아이들이 주인공인 영화라서 어른들의 캐릭터가 중요하지 않았는데도 요 되게 맛깔나게 연기한 어른 배우들 덕분에 영화가 전체적으로 되게 풍성해지고요. 또 되게 재밌는 포인트는 이 수지와 샘이 나중에 이제 영화 패터슨에서 커플로 나와요. 맞아요. 네, 예전에 둘이 세우가 나와요. 소개했던 영화죠, 패터슨은. 그래서- 그런 아니 어떻게 그래? 주인공으로? 네, 아니 그냥 패터슨이 그 작가가 버스 똑같아요? 기사잖아요. 아니에요. 뭔가 이렇게 카메오 같이 즐거운 아. 어떤 포인트로 나왔는데 패터슨이 이 둘이 말하는 대화를 엿듣는 그런 건데 그 말하는 대화 내용도 진짜 웃겨요. 애들이 약간 어떤 운동 얘기를 막 해요. 정치 약간 그게 너무 웃겨. 그게 네. 되게 웃겼어.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12살 무렵의 아이들이 겪게 되는 이 사건들은 사실 영화를 보면 아시겠지만 이 아름답고 동화적인 이런 풍경이랑은 다르게 너무 현실적이고 이 얘네들이 겪는 그 외로움과 버림받을 수도 있겠다라고 드는 그런 어떤 좌절감은 진짜 애들 장난 수준이 절대 아니에요. 그 영화 끝에쯤 가게 되면 되게 울컥해요. 전 어제 오랜만에 보니까 뒷부분에서 약간 울 뻔했는데 맞아. 되게 약간 진짜 그 저 어린 아이였을 때 나도 어떤 사건들이 벌어졌을 때 늘 되게 진심으로 아파하고 힘들었고 어른인 내가 느끼는 감정과 비교했을 때 절대 얕지 않았었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어른들 이상으로 되게 진지하고 되게 간절하고 어떤 자신의 감정에 굉장히 솔직하고 진실된 이 아이들의 이야기를 볼 수 있는 그런 멋진 영화입니다. 웨스 앤더슨 감독은 이미지 창작하는 사람들이면은 안 좋아할 수가 없는 감독인데 저도 이 감독 영향 진짜 많이 받았거든요. 일단 만드는 영화마다 색감이 진짜 미쳐요. 맞아요. 색감 공부를 이 감독으로 할 수 있어요.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일러스트레이터들도 이 감독을 이 감독의 영화를 엄청나게 많이 그리고 저도 막 그려보고 막 이래요. 워낙 이제 뭐 색감도 좋고 소품도 하나 허투루 하는 게 없어요. 다 너무 이제 신경을 쓴 게 이제 티가 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많은 영감을 주는 감독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마니아가 되게 많던데 진짜. 네, 진짜 마니아층이 너무나 확고하고 감독 자체도 촬영장에 늘 풀 정장 차림으로 와서 정갈하게 찍고 패션으로도 되게 유명해요, 이 감독이. 디테일이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시네요. 진짜 되게 너무너무 뛰어난 사람이라서 진짜 약간 대체가 불가능한 맞아요. 그런 감독이고 이 문라이즈 킹덤은 제가 웨스 앤더슨 감독을 좋아하게 된 첫
그 관문이었거든요. 너무 그냥 영화 자체가 너무 사랑스럽고 좋아요. 그냥 이거 너무 훌륭한 작품인데 그 외에도 이제 뭐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이 가장 아마 많이들 보신 작품일 거고 그 전에 봤던 것 중에 또 다즐링 주식회사 이것도 유명하죠. 그래서 이런 이 사람의 모든 작품은 그냥 아름다운 화면으로 맞아. 즐겁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 약간 그냥 망설임 없이 이 감독의 작품을 플레이 하시면 됩니다. 이거 아무거나 캡처해서 그냥 배경화면 해도 될 정도로. 맞아요. 아마 그냥 영화 쭉 틀어놓고 일시정지 딱 눌러도 예쁠 거예요. 맞아. 어느 스틸 잡아도 다 예뻐요, 네. 진짜. 이분 신작도 나온다고 난리 났던데. 아, 그 더 프렌치 프렌치 디스패치? 디스패치. 여기도 출연진이 뭐 미쳤던데요. 막 그니까. 그러니까 물라이즈 킹덤도 지금 완전 뭐. 샬라메 나오고 틸다 스윈튼 또 나오고 유명하신 분이 많이 나오고. 약간 틸다 레아 세도 스윈튼이랑은 나와. 진짜 젊었을 시얼 때부터 사건. 맞아, 같이 맞아.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쭉 이 사람의 어떤 그 크루들이 있는 것 같아요. 보면. 맞아. 저는 사바를 들고 왔고요. 검은 사제로 유명한 장재현 감독님이 연출을 하셨고요. 저는 정말 나홍진 감독님과 장재현 감독님 사랑합니다. 제가 이 소개를 처음 줄거리를 간단히 할 텐데 약간 그 사바의 오프닝처럼 해볼게요. 준비를 좀 해보신 것 사바의 같아요. 오프닝. 약간의 어떤 연기를 곁들여. 감독님 들어주세요. 네. 그 주인공은 99년도에 금화라는 여자애가 태어나면서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이 여자애가 자신이 태어난 날 귀신도 함께 태어났다고 표현해요. 지금부터 잘 들어보세요. 연기하는 거예요? 아, 연기 아니야. 귀신 연기야? 아니야. 뭔 귀신 연기야. 엄마 뱃속에 숨어있다 금화보다 10분 먼저 태어난 그것은 뱃속에서부터 금화의 다리를 먹고 자랐고 털복숭이로 태어났다. 의사는 그 털복숭이를 가리켜 금방 죽을 거라고 했지만 엄마는 일주일 뒤 죽었고 아빠는 웃으며 목을 매 죽었다. 이유 없이. 그리고 금화가 16살이 되던 해 여전히 그것도 살아있다. 그리고 동네에 키우던 소가 죄다 죽는 거나 무당이 구슬하다 무서워하는 거나 모두 그것 때문이다. 그래서 이 가족 모두가 그것을 무서워해서 뒷마당 창고를 개조해서 그것을 가두고 밥을 그냥 넣어주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돼요. 그런데 무슨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웃 사이에서 그것에 대한 존재가 떠들썩하면 또 이사하고 이런 식으로 평생을 살아온 거죠. 금화는 가족하고. 그래서 이제 그것의 어떤 존재가 굉장히 이 오프닝에서 미스테리하게 그려지거든요. 근데 여기서 되게 오프닝문도 저는 되게 압도적이었다고 느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공포 영화나 무서운 걸 좋아하기는 하지만 깜짝깜짝 놀래키는 그런 영화는 안 좋아해요. 그것은 어떤 진정한 공포 영화가 아니다. 그냥 놀래키는 것은 어떤 잠깐의 심리일 뿐이잖아요. 근데 사바 같은 혹은 곡성 같은 이런 영화들은 되게 그 이상의 것들을 전 담고 있어서 좋아하는데 이 오프닝 사바의 오프닝에서도 음악이 진짜 무섭거든요. 약간 약간 맞아. 토속 신앙의 어떤 그 음악과 뭔가 종교적인 느낌이 막 물씬 나는 음악을 이렇게 섞어서 쓴 느낌이고 여기 나오는 미술이 어떤 거냐면요. 완전 클로즈업한 검은 염소의 눈으로 시작해요. 눈이 이 프레임에 꽉 차 있다가 점점 멀어지면서 이 검은 염소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막 이 오프닝에 나오는 어떤 되게 한국에 그냥 주변에 있을 법한 되게 을씨년스러운 시골 막 이런 장면 그리고 아까 털복숭이 아이가 태어났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뭔가 막 상세하게 보여주진 않지만 뭔가 다리 한 짝에 보이는 그 털복숭이 깐난 애기 막 이런 어떤 모습들 미술 같은 게 되게 저한테 압도적이었고 이 오프닝 이후에도 아니 그럼 그것은 뭐예요 지금? 그것의 존재요? 털복숭이. 그러면 제가 이 미술을 본격적으로 얘기하기 전에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 그것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과 별개로 이제 이정재가 주인공입니다. 이정재 배우가 연기한 박웅재 목사라고 있어요. 이 목사는 그 신흥 종교 비리를 찾아내는 종교 문제 연구소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목사지만 좀 뭐 그런 약간 사이비나 신흥 종교의 어떤 비리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좀 찾아가지고 고발하고 다니는 그런 이제 학자 같은 사람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사슴동산이라는 어떤 강원도 쪽에 신흥 종교를 이제 조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런 와중에 근처 이제 터널의 콘크리트 안에서 한 여학생이 시체로 발견돼요. 근데 이 시체 안에 식도에 부적이랑
팟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여학생을 죽인 유력한 살인 용의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 또 자살해 버립니다. 근데 이 용의자와 엮여 있는 나한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그게 바로 박정민 배우거든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박정민 배우. 네, 그래서 박정민 배우는 박정민 배우는 사슴동산에 속한 신자예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사슴동산, 뭐 박정민 배우, 그러니까 이정재가 연기한 박웅재 목사 여기 다 연결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박웅재 목사가 이거를 이제 무슨 일인지 추적해 나가는 그런 스토리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것하고도 연결이 점점 드러나는 거죠. 이제 후반부로 갈수록. 근데 그 연결 같은 것들이 약간 추리 미스테리라는 방식으로 좀 그려져서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깜짝깜짝 놀래키는 이런 공포 영화가 아니라 좀 스릴러와 어떤 좀 미스테리 이런 느낌을 주는 좀 끼워 맞춰가는 같이 이제 문제를 뭔가 풀어보는 듯한 느낌을 주는 그런 영화고요. 이 영화 중간중간에 막 아까 말한 뭐 염소 눈이나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그 절에 들어갔을 때 사면에 가득 그려져 있는 압도적인 탱화 있잖아요. 그 알죠? 그 불교 쪽에 그 벽화들 엄청 정교하고 뭐 그 지옥 같은 그림 그쵸. 같은 그려져 있잖아요. 이런 게 진짜 약간 이 어떤 방에 들어갔을 때 사면에 가득 채워서 아주 디테일하게 그려져 있는 장면들이 나와요. 근데 이거 진짜 무서워요. 맞아. 가끔씩 우리 법당 같은 데 가면 되게 신성하면서 동시에 약간의 좀 두려움을 느끼는 감정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되게 그 엄청 이제 강하게 느끼게끔 만드는 미술이 있고 그리고 막 얼굴에 피칠갑을 한 무당 막 이런 거라던가 아니면 그 영화 중에 티벳에서 온 승려들이 있는데 그 승려들이 이제 엄청 그 눈에 띄는 주황색 그 승복 입고 있잖아요. 그 태국이랑 이쪽에는 그런 승려들이 막 가득 차 있으면 거기서 오는 어떤 막 압도적인 모습 이런 것도 느껴지고 무엇보다 엄청 거대한 코끼리에 거대한 눈을 클로즈업 빡한 그런 씬이라던가 뱀, 막 설원 그리고 막 이 박정민 배우가 연기한 나한의 꿈속에서 나오는 그런 장면들 이런 것들이 진짜 저는 한국 영화에서 이런 공포나 오컬트 영화에서 이만큼 미술을 좀 잘 쓴 영화가 없다고 감히 곡성 빼고요 말해봅니다. 그래서 네 그런 저의 마음을 알아주는 듯이 이 서성경 미술 감독님이 대종상에서 미술상을 받으셨어요. 이걸로요? 네, 이 사바하로. 그래서 맞아. 그만큼 미술적으로 되게 좀 저 한마디로 표현하면 압도적인 그런 무대였다. 어떤 영화 배경이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영화인데요. 사실 제가 한국 영화들이 오컬트라는 장르 자체가 아직 많이 발달을 안 했잖아요. 근데 저는 해외 오컬트 영화를 좋아하지만 아쉬운 게 당연히 있죠. 왜냐면은 이게 한국의 상황과 연결돼서 더 공포를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예를 들면 곡성 같은 게 있는데 아직은 한국이 발달을 하지 못해서 그게 너무 아쉬운데 곡성을 선두로 이런 사바가 되게 잘 엮었거든요. 그 한국의 약간 신흥 종교, 뭐 사이비, 그리고 불교, 밀교, 뭐 그리고 기독교까지. 왜냐면 이 사람은 목사니까 어떤 기독교적인 요소까지 다 짬뽕을 해가지고 맞아. 되게 이 상징 같은 것도 엄청 잘 쓰면서 잘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너무 재밌고 또 하나 제가 좋아하는 포인트, 저는 이 오컬트 영화에서 가장 좋아하는 그 포인트 하나가 뭐냐면 신의 존재에 의심을 품는 주인공들을 되게 좋아해요. 저는 그 단순히 그냥 귀신이 들려서 엑소시즘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주인공 자체가 신부임에도 뭔가 이 신의 존재, 더 나아가서 악마의 존재에도 물음표를 그렇게 그리는 사람들이 가끔 나오거든요. 그 넷플릭스도 있는 더 라이트 악마는 있다라는 영화도 주인공이 거의 무신론자에 가까워요. 신부인데도. 그러니까 그런 것 주인공들 되게 좋아하는데 여기서 박웅재 목사 역시 개인적인 어떤 일을 겪고 난 뒤에 좀 신의 존재에 되게 회의적인 사람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좋은 이유는 제가 무신론자에 가깝기 때문에 이런 영화를 볼 때 이입이 되게 잘 돼요. 그러니까 나도 같은 물음증을 계속 평생을 거의 갖고 있었거든요. 이런 종교나 신이나 이런 거 관심은 많지만 안 믿기는 거야. 근데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고민이 있었는데 그런 걸 되게 잘 이입할 수 있게끔 하는 포인트가 너무 좋았고 그리고 아까 뭐 말한 것처럼 그런 상징을 찾아내는 거. 곡성도 보고 난데 우리 막 인터넷 엄청 막 평원 다 찾아봤잖아요. 근데 사바도 그런 비슷한 느낌으로 막 되게 찾을 수 있게끔 하는 포인트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막 연결돼 있는 거 있잖아요. 막 선과 악, 뭐 명과 암 이런 것들은 막 있잖아요. 막 어둠이 있어야 밝은 게 있고 막 이런 것처럼 연결돼 있는 것들도 너무 재밌고 막 선악을 무엇으로 나눌 수 있는지에 대한 되게 오래된 인간의 고민 이런 것도 잘 드러나고 찾아보는 재미 그리고 두 번 보면 더 재밌는 영화. 왜냐면 복선 이런 것들을
다시 찾아볼 수 있으니까 이게 복선이었구나, 떡밥이었구나 이런 맞아. 것들을 알 수 있는 게 너무 좋고요. 그리고 재밌어요. 나홍진 감독이 곡성 코미디 영화라고 했잖아요. 근데 비슷한 결로 사바 진짜 웃기거든요. 거기 스님들이 약간 진선규 배우 나와가지고 이상한 드립 치고 막 이런 게 너무 재밌어서 중간에 막 무서운 영화도 빵빵 터지는 장면들이 있고 네, 장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너무 좋고요. 그리고 뭐 들리는 말에는 아직 정해진 건 없는데 이 영화 속에서 박웅재 목사 이정재 역할이 좀 뭐라 해야 되지? 막 뭐 예를 들면 검은 사제처럼 뭐 엑소시즘을 하는 그런 역할이 아니라 추리를 해가고 쫓아가는 그런 역할이에요. 그래서 좀 예를 들면 셜록 홈즈에서 약간 그 셜록처럼 관찰을 하는 셜록 홈즈 예시는 별론가? 하여튼 그런 추리에서 왜 그 추리를 해가면서 문제를 그냥 해결해 나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박웅재도 약간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약간 유니버스가 돼서 이런 식으로 박웅재 목사를 계속 관찰자로 삼아서 네, 이런 어떤 시리즈를 제작해 나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엄청난 이제 뇌피셜드가 팬들의 막 이런 열정적인 게 있고 특히나 이 장재현 감독님이 보면은 뭐 검은사제도 그렇고 오컬트에 관심이 찐으로 많고 맞아. 찐으로 잘하시는 분이니까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 그래서 되게 지금 덕후몰이를 어느 정도 하고 있는 곡성에 이어서 그래서 네, 너무 재밌는 진짜. 그런 영화입니다. 저는 사바를 먼저 봤던 것 같은데 내가 지금 가물가물한데 사바를 보고 오컬트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재밌어가지고 보고 나서 이제 막 얘기도 같이 본 사람이랑 얘기도 엄청나게 많이 하고 그때 창마도 같이 봤거든요. 그래가지고 창마랑도 되게 얘기 많이 하고 엄청 찾아보고 이제 막 검은 사제부터 막 보고 그래서 너무 이 오컬트의 매력에 되게 흠뻑 빠지게 했던 그런 영화였어요. 진짜 얘기한 것대로 오늘의 주제인 미장센이랑도 되게 잘 맞고 무엇보다 진짜 너무 시나리오가 흥미로워요. 저는 영화가 개봉한다고 하면 저는 약간 포스터 디자인이나 영화 제목 레터링이 약간 이상하다 싶으면 안 끌려요? 흥이 좀 떨어져요. 왜냐면 완성도가 떨어진다는 얘기니까. 맞아. 근데 사바가 되게 포스터가 잘 나온 거예요. 아 진짜? 그러니까 영화들 보면은 기존에 있는 기성 폰트를 그냥 쓰는 것들이 있고 아예 그러니까 레터링이 아예 글자를 그린다는 그런 건데 새로 아예 디자인하는 게 있어요. 요새는 거의 이제 레터링을 하는 건데 근데 사바는 되게 그런 게 되게 마음에 드는 거예요. 잘 만든 거예요. 그래서 좀 기대가 되는데라고 했지만 어쨌든 무서운 영화다 보니까 선뜻 손이 계속 안 가고 있었어요. 이거 사봐야 근데 이 포스터 약간 저는 그때 보고 뭔가 타로 카드 같은 느낌. 보자. 이 글씨가 약간 타로 카드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글씨가 오프닝이랑 클로징에도 되게 또 상징적으로 쓰인다고 하더라고요. 막 십자가 모양으로 이렇게 사라지고. 막 일단 저 레터링의 조형이 되게 좋다 보니까 저한테 약간 이미지 일단 좋아요. 그래서 창마가 또 되게 잊을만 하면 사봐 막 이래가지고 이건 이제 계속 봐야겠는데 그 유니버스 얘기하니까 되게 맞아. 흥미가 간다. 다음 작품은 언제 나와? 기다려. 차기작도 연결되어 있는 걸까요? 근데 뭐 들리는 말로는 뭐 검은 사제랑 또 연결할 수 있다 어쩌고 맞아. 하는데 내 생각에 근데 덕후들이 약간 어떤 뇌피셜인가? 좀 원해서 그렇게 말한 것 아니, 같긴 근데 한데 엮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검은 사제들에 나오는 그 배우가 강동원 씨인데 강동원도 신부로 나오거든요. 그 약간 맞아. 패치하는. 되게 유명했잖아요. 근데 개봉했을 이 때. 신부들이 아마 뭐가 있을 것 같아. 뭐가 있어? 뭐 쭉 만들어 주시면 저야 너무 감사하죠 정말. 뭔가 창마가 되게 본인의 무기 중 하나를 갖고 온 그런 느낌이. 곡성도 보면 좋은데 곡성은 곡성이 이제 아무 뜻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서비스를 안 하고 있어서. 그게 너무 아쉬워요 진짜. 맞아. 사봐 어서 봐요? 사바 맞아? 아니요 넷플릭스에 있어요. 이제 제가 남았네요. 저는 박찬욱 리틀 드러머 걸이라는 드라마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드라마예요? 드라마예요. 박찬욱 감독의 첫 드라마 연출작이에요. 언제 거예요? 이거 2018년? 새우가 이거 오늘 소개한다 해가지고 좀 검색해봤거든요. 되게 재밌을 것 같던데. 저는 이미 지금 보자. 여러 번 찾아보자. 보고 있고요. 박찬욱 하면 미술은 뭐 그냥 뭐 빠질 수 없죠. 미장센 하면 그냥 박찬욱 딱 떠올라야 맞아. 되니까. 한국의 몇몇으로 꼽히는. 그래서 저도 이게 막상 미장센 특집을 한다니까 뭔가 진짜 대단한 걸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엄청 막 찾아봤어요.
웨스 앤더슨도 당연히 이제 생각해봤는데 워낙 이제 유명한 사람이다 보니까 그래서 근데 리틀 드러머 걸이 왠지 모르게 한국에서 그렇게 막 화제가 안 된 느낌이더라고요. 화제가 너무 안 됐던 것 같은데요. 일단 개봉을 못 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무료 상영의 형식으로 한 번 이제 감독 지비와 함께 이렇게 이벤트식으로 한 적은 있고 이게 영국이랑 미국에서 방영을 했고 지금 왓챠에 단독으로 감독판이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예요. 감독판 뭐가 다른가요? 일단 청불이 됐고 여러 네. 개 껴놨구나. 되게 또. 지금 완전히 좋은 다르다는 식으로 이제 인터뷰를 한 걸 봤어요. 방영한 거랑. 네, 아까 말했듯이 첩보 로맨스물 배우는 미드소마로 아주 유명한 플로렌스 퓨가 나오고요. 우리의 플로렌스 퓨. 나 미드소마로 진짜 잊을 수가 없어요. 보기만 하면 작은 아씨들에서 보고도 이렇게 에이미잖아, 에이미. 흠칫하고 또 이것도 아직도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죠. 네, 흠칫하겠네요 또. 그리고 상대 역으로는 이제 알렉산더 스카드가드라는 아주 훈남. 그 스카드가드 집안 되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핫 가이들의 가까이. 그냥 그런 게 있고 마이클 셰넌 등등 나옵니다. 그 박찬욱 감독의 영화는 제가 볼 때마다 화면이 너무 꽉 차 있어서 약간 벅찰 때가 있어요. 어떤 장면도 뭐 허투루 만들지 않는다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근데 이제 드라마는 좀 분량도 많고 호흡이 길다 보니까 여유가 약간 보이더라고요. 화면에서. 그래서 저는 그 점이 되게 좀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리고 재미도 있고 해서 들고 왔습니다. 6편이고요. 한 편당 1시간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감독은 6시간짜리 영화를 찍는 듯이 했다.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70년대 유럽이 배경인데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70년대에 그 분쟁 상황이 이제 배경인 거예요. 그 영국의 한 이스라엘 대사관의 집이 이제 테러를 당해요. 그 폭탄 테러를 당하는데 이제 이스라엘 정보국 쪽에서 이제 이게 자행한 애가 누구냐 이걸 이제 조사를 하다가 이제 특정이 됐어. 특정이 돼가지고 얘네를 아예 본거지까지 싹 일망타진을 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작전을 짜게 되거든요. 근데 그 작전은 스파이를 걔네 본진에 이제 심어가지고 아예 뿌리부터 뽑아버리자 약간 이런 되게 큰 작전인 거예요. 그리고 그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 정예 요원들을 좀 모으기도 하고 이제 스파이는 누굴 시킬 것인가 뭐 이런 식으로 고심해서 이제 하게 되는데 그 스파이의 역할을 할 사람이 이제 그 플로렌스 퓨가 연기한 찰리라는 무명 배우예요. 되게 작은 극단에서 그냥 연기를 하고 있는 배우이고 극단에 갑자기 웬 예술 후원을 하겠다는 식으로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로 초대를 하겠다 극단 여러분들을. 그래서 다들 신나가지고 야 이제 우리 이제 빛을 본다 이러면서 그리스로 막 와 갔는데 그러니까 뭔가 옆에 자꾸 이상한 사람이 얼쩡거리는 거예요. 근데 그냥 지나다니고 옆에 그냥 있고 근데 그 사람이 너무 잘생겼어. 뭐야? 그러니까 눈이 가는데 계속 얼쩡거리고 눈도 안 마주치고 말도 안 걸고 그냥 되게 이상한 상황인 거예요. 근데 그 잘생긴 사람이 알렉산더 스카드가드 말을 트게 됐어. 계속 옆에 있으니까. 그래서 같이 뭐 어울려서 술도 마시기도 하고 얘기도 나누고 막 하면서 찰리하고도 막 이렇게 몇 마디씩 나누면서 조금 이제 친해졌다긴 뭐하는데 아무튼 좀 이제 친근해진 상태가 됐는데 그 남자가 자기가 좀 다른 지역으로 떠날 생각인데 너도 같이 갈래? 약간 이렇게 된 거예요. 찰리가 따라갔어. 호감이 있으니까. 따라가가지고 데이트도 잘 했어. 막 되게 그리스 유적지 같은 것도 막 구경 잘하고 그래서 밤이 돼가지고 돌아가야 되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좀 이상해지더니 이상한 데로 막 가는 것 같은 거예요. 차를 몰고. 어딘가로 데리고 갔더니 거기서 마이클 셰넌이 나오는 거예요. 환영한다. 잘 왔다. 이러면서 당신한테 좀 배역을 하나 맡기고 싶다. 이러면서 알고 보니 그 마이클 셰넌이 이스라엘 정보국의 약간 그 작전을 맡고 있는 대빵 같은 사람인 거고 그 미남도 이름은 가디라는 사람인데 미남. 정보국 요원이었던 거야. 되게 레전드로 불리는 되게 잘하는 요원이었던 거야. 그 배역이라고 하는 역할을 거절하지 못하는 이제 제안을 해요. 근데 그 작전이 찰리가 그 이스라엘 대사관 테러를 저지른 그 사람의 연인처럼 이제 연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 테러리스트의 연인이고
본진으로 들어가서 같이 약간 뭔가 테러를 일으키는 것처럼 이제 꾸미는 거지 일을. 그런 시나리오를 쌓기 위해서 그 테러리스트 역할을 가디가 대신 해줘요. 그러니까 이 찰리라는 여자가 갑자기 팔레스타인 쪽에 가가지고 나 그 사람의 연인인데 들여보내줘 하면 당연히 안 들여보내주니까 그런 알리바이를 계속 쌓아야 하는 거예요. 의심을 하지 못하도록 진짜로 믿도록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한 씬 한씩 쌓아가는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가디는 연인 연기를 하는 거죠. 찰리와. 그래서 거기서 오는 조금 로맨스와 관련된 텐션들이 되게 좋기는 한데 제가 왜 이 드라마를 골랐냐면요.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침투하는 작전을 짰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극중 인물들이 하나의 영화를 찍는 느낌처럼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영어에 대한 영화라는 말들을 좀 하잖아요. 그런 콘텐츠들이 있는데 영화 매체나 또는 창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좀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이게 미장센이라는 게 그게 몰입을 한다기보다는 약간 제작의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미장센을 신경 쓰기 시작하면은 그게 몰입을 하기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여러 번 봐야 돼요. 한 번은 그냥 그게 몰입해서 보고 두 번째 보면서 아 이런 식으로 뭐 썼구나 미술이 이런 식으로 했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따로 보게 되는데 이거는 그 두 가지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인 거예요. 왜냐면 극중 인물들이 자기들이 어떻게 뭐 배치를 하고 어떤 걸 쓰고 뭐 이런 걸 다 고민을 하는 장면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너무 흥미로웠어요. 저는. 근데 테러라고 하면은 사실 제가 떠오르는 거는 회색, 뭐 검은색 아니면 전혀 그렇죠. 녹색 이런 거가 떠오르는데 뭐 다채롭나요 색깔이? 일단 인물들이 굉장히 비비드한 컬러의 의상들을 입고 나와요. 그리고 소품들도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레트로한 되게 힙한 그런 소품들인데 70년대는 그냥 그때 일상품이었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놓여있는데 그걸 지금 보는 나는 너무 아름다운 거야.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이제 화면에 꽉 차 있고 일단 그 의상의 컬러가 너무 대단해요. 물론 건물들은 딱 그때 유럽, 뭐 독일 뭐 이런 데에 좀 칙칙한 뭐 그런 건물들인데 그런 건물들도 레이아웃이 환상적으로 배치가 되어 있고 그래서 이것도 스틸을 그냥 띡 정지해도 웬만한 그림처럼 다 나오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 이 비비드한 의상에 대해서 는 이제 인터뷰가 있기 때문에 굳이 얘기는 하지 않겠고 박찬욱 감독이 그런 장면을 설계해서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 설계한 장면 안에 있는 인물들이 또 그 작전을 위해서 장면을 설계하는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되게 사소한 디테일에 집착을 해요. 막 극중 인물들이. 그래서 그거를 보고 있는 내가 저 이제 창작을 하는 사람이니까 후반 작업에 이렇게 공을 들이는 장면들이 저한테는 되게 좋았던 것도 있고 이 박찬욱 감독이 이 드라마를 찍으면서 소원을 이뤘다는 식으로 말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 드라마의 미술 감독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미술 감독이 마리아 조코비치라는 여성분인데 이분은 틴커 테일러 솔저 스파이라는 영화의 미술 감독이에요. 근데 이 영화도 존 르카레의 소설 원작이고 감독은 그 스웨덴판 렛미인 감독이에요. 대박. 대충 어떨지 느낌이 오시죠? 근데 이 영화는 조금 칙칙하거든요. 좀 다크하고 무채색에 막 향연이고 막 아저씨들이 나와서 담배 피우고 막 이런 첩보 느낌인데 리틀 드러머걸은 일단 어린 여성이 좀 메인으로 나와서 활약을 하는 거기도 하고 좀 느낌이 달라요. 그래서 이 미술 감독도 틴커 테일러 솔저 스파이랑 어떻게 하면 다른 이미지가 나올 수 있을지 고민을 좀 많이 했다고 하고 그래서 그 영화도 보셨던 분이라면은 비교하면서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박찬욱 감독이 이 미술 감독이랑 진짜 일을 하고 싶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잘 나왔던 것 같다. 그런 게 있고 또 좀 웃긴 포인트인데 첩보 작전이라고 하면은 그 시절에 온갖 최신 기술 뭐 장비 다 활용해야 될 것 같잖아요. 네. 70년대 최신 장비와 기술이 되게 지금 보면 재밌거든요. 예를 들면 70년대 사진 합성을 어떻게 해야 될까? 포토샵이 없는 상황에서 사진 2개 놓고 이렇게 찍는 거 아니에요? 녹여가지고 약간 그러한 다리 위로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제작 방법이 나오고 그리고 스마트폰이랑 와이파이, 뭐 GPS 이런 거 없는데 약속은 어떻게 지키고 미행 어떻게 하고 삐삐 아니요? 신호는 어떻게 받아들이지?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건 이제 70년대를 살지 않은 저 같은 사람이 보면 되게 신기한 그런 그러겠다. 포인트들이 많아요. 그래서
막 레이더 있잖아요. 막 삐삐삐 하는 그런 레이더 화면 같은 거 하나도 없고 근데 그걸 굉장히 막 진지하게 막 노려보고 있는 막 요원들이라던가 그런 장면 포인트들이 좀 재미있고 그리고 그냥 영화 내용적으로 얘기를 해봐도 너무 좋은 게 드라마가 내내 픽션은 뭐고 리얼이 뭔지를 계속 이제 물음을 던지면서 헷갈리겠다. 진행이 돼요. 그래서 그 긴장감이 진짜 좋거든요. 제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는 거야. 그러니까 제일 큰 거는 그 가디라는 남자. 왜냐면 이 사람은 찰리에게 작전을 위해서 접근을 했고 그리고 작전을 위해서 다른 배역을 연기하면서 연인 연기를 하기도 하고 또 얘를 관리해야 되는 상사인 거예요. 스파이로서. 근데 그런 수많은 역할 중에서 이 사람이 나타내는 감정들이 어느 역할인지 되게 애매한 그게 있어요. 그래서 찰리도 극 중에서 계속 헷갈려하거든요. 우리는 구분할 수 있어요? 우리도 조금 힘들어요. 일단 말이 없어, 가디가. 스파이 영화 너무 좋아. 그래서 찰리가 계속 나한테는 거짓말하지 말아달라는 식으로 계속 약간 그러니까 찰리는 이미 가디가 좋아, 호감이 있어. 그래서 막 스킨십도 막 한번 해보려고 하고 막 하지만 뭐 약간 밀어내고 그리고 근데 막상 배역을 연기할 때는 손도 막 서스럼없이 잡고 막 이런 식으로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오는 텐션이 되게 좀 재밌어요. 그 뒤로 가서 이 둘은 어떻게 될 것인가가 또 되게 재밌게 볼 수 있는 점 중 하나고 그런 감정을 쌓는데 교차 편집이 진짜 절묘하게 들어가 있어요. 너무 재밌어요. 교차 편집 나올 때. 그거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아까 말한 그런 둘 사이가 그러니까 둘이 어떤 진심이 뭔지를 되게 헷갈리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거는 두 번째, 세 번째 보면은 조금씩 단서들이 드러나요. 저는 그 단서를 좀 찾는 재미로 지금 보고 있는데 혹시 얘기해. 궁금해서 잔인한가요? 왜냐면 저 박찬욱 감독 작품 별로 안 좋아하는. 그렇지 않아요. 맞아, 잘네. 저도 알겠습니다. 약간 박찬욱 감독 영화 중에 저한테 약간 안 맞는 게 그런 거거든요. 잔인한 거나 약간의 변태적인 게 좀 과하게 드러날 때. 맞아. 근데 이거는 그렇진 않아요. 전혀 그런 문제 없이 봤고 죽는 것도 거의 뭐 잘 드러나지 않고 그렇습니다. 도전. 저는 진짜 개인적으로 거기서 그 마이클 셰넌이 안경을 쓰고 나와요. 근데 안경을 매번 바꾸는 습관이 있는 사람인 거야. 그러니까 골라 자기가 이렇게 막 안경통이 있어. 근데 그 안경통에 있는 안경들이 너무 다 예쁜 거예요. 나는 진짜 소품에 신경 쓰는 영화가 너무 그렇게 좋아요. 신경 써서 골랐다는 게. 그래서 그런 재미들. 네. 미장센 특집을 해봤는데요. 새우 후기 어떠세요? 후기요? 네, 그러니까 소감. 소감? 오늘 뭐 제가 창마랑 7번 거를 안 봐가지고 이제 좀 볼 거를 얻어가는 게 있네요. 그 문라이즈 킹덤은 저도 굉장히 마지막에 막 거의 울기 직전까지 갔었어가지고 그 생각이 또 새록새록 나면서 새로운 영화도 기대가 되고 저는 되게 만족스러웠고요. 미장센 좋은 영화가 너무너무 많다 보니까 들으시는 분들도 자기만의 이런 최고의 미장센 영화 하나쯤은 있으실 것 같아요. 그거 좀 추천을 해주시면 저 또 열심히 수다 떨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남은 것 같아요. 저희의 특집도. 아우. 기대할게요. 다음 주에 또 기대돼. 되게 허기를 자극하는 그러한 것들을 벌써부터 들고 배고프네요. 오게 되겠네요. 여러분들도 준비 단단히 하고 계시고요. 아유 떨려. 이게 제일 어려울 것 같아. 난 진짜 스릴러가 어려웠다. 우리 대척점에 서 있네요. 네.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하나, 둘, 셋. 두둥.